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알코올이 금요일장 경영권 분쟁 이슈로 22%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살펴보면 금주에는 경제지표보다는 금리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흔들어 놨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그리고 연준은 성장세 둔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쨌든 연준의 긴축 의지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제시장을 흔들었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또 폭풍이 몰려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기차 업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올 연말과 내년 초 테슬라의 실적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상당히 높은데 그 기대치를 낮추고 싶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충격을 받았죠.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악재를 맞은 거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100조 원 지원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규모의 패키지법을 1,000억 달러 규모로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채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수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다 금주에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의 흐름을 보면 지난번에 4.9% 요 쌍봉 찍은 자리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는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숨고르기는 들어갔어요. 자, 5%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4.914인데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국채금리마저도 시장의 부담인데 최근에는 채권금리가 저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인해서 금값이 급등했습니다. 원래 채권의 금리가 높으면 금리를 부여하지 않은 금은 시세가 좋지 않은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채권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할 때 금값은 오히려 떨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태 나고 금값이 지금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달러 또 가면 고점대 매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만만치가 않죠. 여기를 뚫고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급등을 한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사태가 완전히 확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진입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은 반등을 모색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유가 같은 경우도 WTI 가격이 이스라엘 사태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새벽에는 좀 숨고르기에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인 인질 2명 석방 소식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이 늦춰질 거다. 그리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준이 경기 침체를 바라고 있다. 이런 소식이니까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면 유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새벽에는 일단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다시 또 90달러 위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역시 투기 세력들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은 나올 수 있어도 반대로 매도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차익 실현이 또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간인 거죠 지금은. 자, 나스닥이 13,500을 회복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와서 이번에는 13,000을 이탈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지난번에 고점 만들었던 자리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뛰어넘는 자리를 지지하면서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깨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바로 올라서서 여기에 박스권을 만든다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쭉 떨어지면서 12,500, 12,30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등할 땐 어떻게 될까요? 이 13,000이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거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역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태 터지고 달러 강세 이것이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1,350원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고객 예탁금이 50조를 하회해서 수급적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신용 물량이 계속해서 반대 매물로 털리고 있죠. 그래서 신용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반등할 때 가벼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털리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러고 나서 반등할 때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2,500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 못하고 깨지니까 반대가 됐죠. 이젠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었던 자리를 이제 저항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고요. 이번에 올라와도 마찬가지죠. 이 2,500은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코스닥 마찬가지죠. 2차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리적으로 수급이 깨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도 이번에 반등했던 구간인 830 구간, 이 구간은 또 어려운 구간, 800을 회복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와도 기술적으로 또 저항받는 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한국알코올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한국알코올이 금요일장에 경영권 분쟁 이슈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짐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예견돼 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때 나왔나? 주가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2대 주주인데 10월 19일자로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등사도 허가해달라, 이런 소송을 건 겁니다. 경영권 직접 참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다 그랬었잖아요. 이미 9월 달에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 목적 변경 공시를 합니다. 경영권 참여로요. 지분율은 8.33%. 적지 않은 지분율이지만 이미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 내 지분이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업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우호주분 포함해서 약 38.82% 보유하고 있어요. 40% 가깝기 때문에 트러스턴하고 지분 싸움하면 트러스턴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로 봐야 되겠죠. 자, 그동안 한국알코올하고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자, 3월 주총 때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추천한 사회이사하고 감사위원 선임을 공시했어요. 이미 됐다는 거죠.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퓨릿이라고 계열사를 상장했는데 구주 매출 대금의 2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 자금이 약 26억 정도 됩니다. 규모가. 내년도에 이제 배당을 하게 될 거고요. 예정입니다. 중간에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현금 배당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으로 계속 한국알코올이 제스처를 하는 거죠. 동사가 하고 있는 업황이 뭐냐? 이 주정 부분하고 화학 부분입니다. 주정은 알다시피 소주를 만드는 원료, 정제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독약, 알코올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합성주정하고 무수주정. 요게 한 27.2% 정도 되고요. 매출에. 그리고 화학 부분, 토산에틸이라 그래서 이제 도료 관련된 원재료, 초산부틸이라 그래서 전자재료 관련된 원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65%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막 성장성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동사가 부실 회사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까지는 영업이익을 500억씩 냈던 회사예요. 근데 작년도에 250억으로 쪼그라들었고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그냥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익을 내는 회사, 그리고 자산 총재도 부채 포함해서 5,800억 정도의 자산 총계가 있습니다. 유보율도 4,000%가 넘고요. 자본 총계만 4,600억인데 현재 금일장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2,600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 계속 푸싱을 해서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던 배당을 더 주던 뭐 어떻게선 간에 주가 부양 시켜라 이거죠.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세력들이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입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큰 기대감을 갖고 뭐 장기 투자자 뭐 이런 전략이 아니라 세력들의 수급 보고 매매할 자리에서 매매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사가 최근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뭐 개인 세력들이 잠깐 입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000억대가 넘는 거래 대금이 모처럼 터졌고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급등한 모습인데 시총이 2,600억, PBR이 0.56배.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0.56배니까 조정 나오면 수급 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이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이런 급등락 종목, 수급이 확 들어와서 고점에 고공전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전에 역시 이런 매물대가 존재하잖아요. 아무리 거래량이 없었다 그래도 올라오면 윗골이 달았듯이 또 고공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고공전투 저점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겠죠. 반등하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리고 기준점은 역시 이 시초가겠죠. 이 시초가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반등하면 일단 그냥 무조건 빠져서 나와야 될 거고, 근데 이 시초가가 유지되면서 수렴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또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고점에서 고공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두산 테스나 좀 보겠습니다. 잠깐. 자, 두산 테스나
지수는 이 저점을 깨고 날아갔는데 이 종목은 여전히 잘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다 해서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주봉상으로 이 2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만 관심 갖고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것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금리에 더 민감한 시장 반응.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